안녕하세요. 요즘 여름이라 다들 계곡이 있는 식당에 자주 가실 것 같아요.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그만한 신선노름이 없죠. 하지만 저는 이맘때가 되면 늘 좋지 않은 기억에 얽매이곤 합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도 아주 제대로 찍힌 저의 바보 같은 결혼 이야기를요. 저는 경북 예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대학교 때문에 대구에서 자취를 하며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혼자 벌어서 자취를 하며 지내다 보니 늘 돈이 모자랐고 평일에는 학교를 다니고 주말이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어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머리가 썩 좋은 편이 아니라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정은아, 너 주말마다 아르바이트 하지? 네,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그럼 방학 때는 집으로 가? 아니요,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 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나 잘하는 데 있는데 가서 밥 한번 먹고 올래? 네? 밥을 먹으러 가자고요? 갑작스러운 학교 선배의 말에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학교 선배네 부모님이 계곡이 있는 곳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여름이면 극성수기라 늘 손님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도 필요한데 일이 힘들다 보니 오래 하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시급이 다른 곳보다 많아서 제가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학교 선배를 따라 그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가 정은이지? 이야기 많이 들었어. 내가 일부러 계곡 잘 보이는 자리 빼뒀어. 와, 경치가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백숙과 주물럭을 메인으로 하는 그 식당은 방갈로도 있고 계곡 쪽에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제법 큰 가게였어요. 선배네 어머니께서 준비해주신 주물럭에 저희는 밥을 먹었고 이후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여기 건물 안에 작게 방이 있어서 왔다 갔다 안 하고 지내도 되고 쉬는 날이면 큰 길까지 차로 데려다 주셔. 숙박도 되니까 방학 기간 동안 방세도 안 들고 좋지 않을까 해서 너한테 이야기해 본 거야. 저한테는 좋은 조건이네요. 감사해요. 잘 생각해보고 말해줘. 사실 급여도 웬만한 것보다 많았고 숙식이 제공된다고 하니 저한테는 참 매력적인 일자리였고 저는 그 가게에서 매번 방학 때마다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괜히 숙식이 제공되기도 하고 도심과 떨어진 곳이다 보니 의심을 하기도 했지만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배네 어머니께서 저녁마다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산속이라 먹기 힘든 치킨 같은 것도 종종 사오셔서 야식도 주는 모습을 보고 정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매년 방학 때마다 일을 하다 보니 선배네 어머니와 많이 편해지게 되었어요. 정은이 너 이제 졸업하니까 방학 때 일하러도 못 오겠네. 그래도 자주 놀러 올게요, 사장님. 그래, 졸업 축하해. 혹시 남자친구는 있어? 네? 아니요, 남자친구 만날 시간도 없어요. 에이, 그래도 지금이 제일 예쁠 나이인데 연애 한번 못하면 서글퍼서 쓰나? 내가 참한 총각 하나 아는데 만나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그 너도 본 적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등이 떠밀리다시피 소개를 받게 된 사람은 가게의 단골이었던 손님이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일을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있어서 일부러 방학 때마다 가게에 자주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남을 갖게 되었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된 그날 또 한 명의 가게의 단골이었던 시아버님이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제가 일하는 걸 보시고는 참 싹싹하고 얼굴에 구김살이 없다며 저를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을 딱 원했다니까.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석진이 얘가 만나는 사람이 정은이인 걸 듣고 나서 나는 바로 결혼하라고 이야기했어. 싹싹하고 잘 웃고 생활력도 강하고 예전 같지 않아서 요즘은 다들 일하며 사니까 서로 의지가 되는 사람을 만나야지. 네, 나는 이 결혼 찬성, 대찬성이야. 저는 시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결혼까지 무리 없이 진행을 했어요. 혼수나 예물, 예단 같은 민감한 문제도 시아버님이 그냥 다 없애자고 하셔서 저희는 결혼 반지 하나만 하고 양가 부모님의 정장과 한복만 맞춰드렸습니다. 신혼집은 양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반반 결혼으로 해서 대출금을 갚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시댁과 신혼집의 거리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시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둘이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부분에서 마찰이 있었어요. 제가 신랑보다는 음식이나 설거지를 잘하니까 주방일은 제가 하고 청소와 빨래는 신랑이 하기로 했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을 준비할 때부터 식탁 문제로 다툼이 많았어요. 저는 식탁이 있어야 동선도 편하고 좋다는 생각이었고 신랑은 바닥에 상을 펴놓고 먹는 게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바닥에서 먹고 싶은 날만 따로 상 펴고 바닥에서 먹으면 되지. 식탁을 아예 안 놓는 게 말이 돼? 식탁이 있으면 당신이 나랑 같이 바닥에서 먹진 않을 거잖아. 그리고 나는 TV 앞에서 상 펴두고 밥 먹는 게 좋아. 그럼 식탁 방향을 TV가 보이는 쪽으로 두면 되잖아.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방바닥에 앉아서 먹는 게 좋다는 거야. 매번 차리고 치우기 불편해. 내가 도와주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대신 식탁 자리에 당신이 좋아하는 접시함 넣어두자. 결국 저는 제가 수집을 하는 접시들을 넣어두는 장을 두는 조건으로 바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둘이 먹을 때에는 반찬도 몇 가지 없다 보니 불편한 게 없었는데 가끔 시댁 식구들이 올 때면 상도 2개씩 붙여서 준비를 해야 했고 반찬도 한두 개만 둘 수 없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일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시아버님이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아가, 나다. 문 열어라. 아버님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친구 만나고 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 석진이는 아직 퇴근 안 했어? 네, 한 30분 있으면 올 거예요.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그래. 아, 그리고 이거 너 주려고 사왔다. 부엌에서 일하다 보면 옷에 튀고 그러잖니. 시아버님은 비닐봉지에서 분홍색의 토끼가 그려진 앞치마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멋쩍다는 듯이 쑥스러워하시며 오는 길에 앞치마가 보여서 산 거라 좋은 건 아니라서 다음에 더 좋은 걸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부엌 일을 돕거나 집의 가정적인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한 시아버님의 의외의 선물에 저는 내심 시아버님이 마음은 참 따뜻한 분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날은 시아버님이 사다 주신 앞치마를 하고 식사 준비를 했고 신랑이 오고 함께 밥을 먹고 신랑이 시아버님을 댁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어요. 어느덧 저도 30을 넘기게 되었고 여전히 저희는 각자 직장에서 일을 하며 잘 지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신랑이 아직도 신혼을 더 즐기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아이는 없었어요. 명절이 되면 양가의 친척 어른들이 왜 너희는 아직 아이 소식이 없냐며 물으실 때마다 신랑이 아직 신혼을 더 즐기고 싶다며 이야기를 했고 그럴 때마다 친척 어른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할 때 신랑은 허허 웃었어요. 그해의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진아, 어른들 말이 맞다. 다 때가 있는 건데 그러다 정말 아이가 갖고 싶을 때는 또 안 생겨. 아유, 엄마까지 왜 그래? 우리가 천천히 갖겠다는데. 그래도 정은이야 30이지만 너도 나이가 벌써 35인데 그리고 정은이는 아이 갖고 싶다고 했다며. 뭐? 아니야. 정은이도 좀 이따 갖기로 했어. 이게 뭐라고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이야기를 해?
신랑의 말처럼 계속 저희의 이세 이야기가 화두가 되니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불편하게 있었는데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신 시아버님이 나오더니 헛소리 할 거면 다 나가라며 화를 내셨어요. 아, 얘들이 알아서 하겠지. 뭔 참견들이 그렇게 많아. 헛소리 할 거면 다 나가. 속 시끄러운 소리 듣기 싫으니까. 시아버님의 말에 다른 친척들도 모두 조용해졌고 그날 이후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랑과 시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든든하고 좋았다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나도 나지만 우리 아버지가 당신 엄청 좋아했어. 어? 그 예전에 백숙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친구들 데리고 너 보러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랬다니까. 정말 내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셨대? 뭐 갈 때마다 웃고 아는 체 해주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니었을까? 그 가게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성격도 좋고 웃으면서 일하고 그랬잖아. 맞아, 맞아. 외국인들 많긴 해도 다들 성격도 밝고 재미있었어. 나 거기서 일 안 했으면 지금 뭐 하고 살았나 몰라.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었겠지? 사실 저는 든든한 시아버님과 저를 잘 챙겨주는 신랑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결혼을 꽤나 잘한 편이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세대에 시아버님이 며느리를 저처럼 감싸주고 이해해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기도 하고 저희 시아버님이 좀 신세대라 생각했어요. 신랑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랜만에 제가 일했던 가게가 생각이 나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여름이 아니라 제가 일을 했을 때만큼 사람이 많진 않았지만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시원하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보였어요. 사장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정은이 오랜만이네. 결혼 잘했나 보다. 신수가 훤해졌네. 사장님도 장사 잘 되시나 봐요. 금이 더 많아지셨네요. 넉살 좋은 건 여전하네. 이거 다 내 노후자금이니까 짬짬이 모아야지. 여전히 성격이 좋은 사장님을 따라 야외 자리를 안내받고 저희도 우리 주물럭에 두부김치 그리고 동동주를 시켜서 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먹고 있는데 시아버님이 담배를 한 대 피고 오겠다고 하며 나가고 나서는 한참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랑과 평상에 누워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 돌아오신 시아버님은 계산을 다 했으니 쉬다가 가자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와 신랑은 배도 부르고 술도 한잔 했으니 누워서 짧은 낮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신랑은 오랜만에 오니 너무 좋다고 하며 자주 와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방문을 했을 때는 시아버님과 신랑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방갈로에서 밥을 먹게 되었고 역시나 시아버님은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어디론가 가셨어요. 신랑은 시아버님이 원래 사장님과 친분이 있는 사이니까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기에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밥을 다 먹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갈로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들렀다가 다시 방갈로로 가려고 하는데 웬 발발이 강아지가 한 마리 있길래 귀여워서 잠시 놀아주고 있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산 쪽으로 가버렸고 저는 그런 강아지를 따라 조금 깊은 산 쪽으로 들어갔어요. 산이라 겁이 날 법하기도 했지만 제가 일을 했던 곳이라 주변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강아지를 만지고 있었을 때 젖이 나오기에 혹시 새끼들이 있으면 데리고 나올 생각으로 갔는데 거기서 전혀 예상도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과 사장님이 마주보고서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시아버님이 돈을 내밀고 사장님은 그 돈을 받고 사진을 건네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그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취향 참 한결같네. 피부인 애가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일하는 애들 좀 한국 애들 써. 어차피 나가는 돈은 똑같잖아. 그럼 내가 부수입도 내주고 얼마나 좋아. 한국의 젊은 애들이 여기까지 와서 일하는 게 특이한 거지. 정은이는 그래도 계속 와서 일했었잖아. 걔야 뭐 내가 아들 친구니까 돈도 다 쳐주고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 여자 다른 사진은 없어? 카메라 위치 좀 바꿔서 찍어봐. 왜 이렇게 열정이 없어? 아, 싫으면 받지 마.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며 사진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아버님이 털썩 주저앉고는 담배를 피우며 사진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고, 정은이만한 몸매가 없네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름직한 기분이 들었고 불쾌했습니다. 그 뒤로 들려오는 사장님의 말에 저는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애도 못 갖게 하는 거야? 어차피 애 낳으면 펑퍼짐해질 텐데 지금 몸 좀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석진이도 애는 생각 없는 것 같고. 정은이 외로울 텐데 어쩌나 몰라. 정은이 사진도 아직 갖고 있지? 당연하지. 석진이랑 결혼하고 난 이후로는 예전 사진들이 더 귀한 것 같아. 아무튼 이거 고약한 취미야. 안 걸리게 조심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사람은 다시 가게 쪽으로 사라졌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방갈로로 돌아가니 시아버님은 이미 돌아와 있더라고요. 여보, 어디 갔다가 이제 와? 한참 찾았잖아. 아, 여기 앞에 강아지가 있길래 놀다가 왔어. 이제 슬슬 집에 가자. 그래야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을 시댁에 내려다 두고 집으로 가려던 그때 저는 현장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에게 말해 잠시 쉬다가 시댁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가자고 했고 신랑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가방을 챙겨서는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베란다를 정리하는 척하며 안방과 연결된 창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서랍 속 흰 봉투에 사진을 옮겨 넣으시더라고요. 제 눈으로 어떤 사진인지 확인을 해야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시아버님이 씻으러 간 사이 안방에 들어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 봉투 안에는 몇십 장이나 되는 사진이 있었고 저와 함께 일했던 베트남 여자를 포함해서 여러 여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전부 옷을 입고 있긴 했지만 숙소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찍힌 것도 있었고 서빙을 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몸을 앞으로 기울인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찍혀있는 부위는 하체 쪽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왜 이렇게 역겹던지. 그리고 바로 시아버님의 휴대폰 앨범에 들어갔습니다. 흔들린 사진이 많긴 했지만 제 뒷모습이 많이도 찍혀있더군요. 아마 무음 카메라 어플까지 깔아가면서 찍은 사진들 같았어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보니 그 사진들과 휴대폰을 다 챙겨서 거실에 나와 있었고 신랑과 시어머님은 이게 뭐냐고 하며 물어보더라고요. 안에 들어있는 사진을 보고 시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하셨고 신랑은 이게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침 씻고 나온 시아버님께 저는 사진을 들이밀고 물었죠.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대답해 보세요. 이 사진들이 전부 뭐냐고요? 내가 돈 주고 사온 거다. 남의 취미생활에 뭔데 간섭질이야. 아버님, 여기 제가 대학생 때 일하던 사진도 있어요. 제정신이세요? 뭐? 이게 어디 터진 입이라고 말을 그따위로 해? 시아버님은 증거를 없애기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지 본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즘 휴대폰이 어디 쉽게 고장이 나나요? 외부 액정만 깨졌을 뿐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어서 저는 그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본인 휴대폰을 제가 챙겼더니 시아버님은 난리를 치고 있고 신랑은 제가 계속 화를 내고 있으니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차로 갔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신랑은 시아버님이 몰래카메라를 찍은 건 잘못된 게 맞지만 그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있거나 제대로 나온 건 없으니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아버님이 원래 몸매 좋은 사람을 좋아하기는 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도 너무 역겨웠습니다.
쭈그란 영감이 젊은 여자들 사진을 집에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름 돋고 범죄 행위 아닌가요? 신랑이 하도 말리고 시아버님도 저에게 잘못했다며 사과를 하시기에 사진을 다 지우라 말씀드리고 시아버님을 보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잘한 게 없는 시아버님은 알겠다고 하셨고 그 가게의 사장님께도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몰래카메라는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에 따라 처벌이 나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평범한 청바지나 면바지에 티를 입은 사진이 대부분이라 가게 사장님께 약한 정도의 벌금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렇게 몰래카메라 소동이 일단락되었고 시아버님을 감싸던 신랑에게 실망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고 신랑은 그런 저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퇴근길에 꽃을 사오기도 하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요. 딱히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진 않았지만 실망스러운 마음이 정리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러다 신랑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석진 씨 집 맞아요? 네, 잠시만요. 저는 신랑에게 어떤 여자가 찾아왔다며 이야기를 했고 다시 문이 열렸을 때 신랑은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가려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몸에 힘을 주고 버티다 집 안으로 들어왔고 곧 저를 향해 무릎을 꿇고는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혼해주세요. 죄송해요. 네? 저 석진 씨 아이를 가졌어요. 황당하고 또 황당했습니다. 웬 외국인 여자가 저희 집에 오더니 갑자기 저희 신랑이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 때문에 저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했고 신랑은 그런 여자를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는 힘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걔가 내 애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 너 정말 미쳤어? 저는 석진 씨 말고 다른 사람 만난 적 없어요. 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걔 내 아이 아니야. 유전자 검사라도 할 수 있어요. 왜 자꾸 맞는데 아니라고 해요? 잘 살고 있는 남의 집에 와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닌 거잖아. 아기 갖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지금 너무 예쁘고 좋아서 몸매 망칠까봐 아기 낳기 겁난다고. 그래서 내가 아이 가진 거잖아요. 저는 듣다 못해서 집에 있던 냄비로 신랑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어찌되었든 바람을 폈다는 사실에는 거짓이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가 했던 말이 평소 신랑의 행실과 너무 앞뒤가 잘 맞아서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신랑은 그 자리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신랑과 시댁을 철저히 괴롭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 이하의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신랑이 오시며 신발을 가위로 잘랐고 그와 동시에 정신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신랑의 외도로 인한 우울증으로 상담을 하였고요. 사실 신랑과 이혼을 할 때 제가 신랑에게 하는 행동들을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과 정말 제가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기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했고 결국 저는 이혼을 하면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함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만 빼고 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고스란히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청에 찾아가서 그 가게를 불법 구조물 설치로 신고를 했어요. 찾아보니 원래 계곡 같은 곳에 평상과 같은 시설물을 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신고를 했고 결국 영업 정지가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니까 그 사장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 제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결국 학교 선배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시청에 신고한 거 다 네가 한 거 맞아? 내가 한 거야. 너 왜 그래? 우리 엄마 장사 망하라는 거야, 뭐야?
사장님이 그것만 이야기하고 내가 왜 이러는지는 말 안 했나 봐. 뭐? 선배도 참 바보다. 선배 예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민정이 사장님이 몰래 사진 찍어서 우리 시아버지한테 주고 했던 거 알고 있긴 해. 사장님이 아마 그래서 결혼도 반대하고 했겠지. 자기가 몰래 사진 찍었던 여자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이겠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나 말고 선배네 엄마한테 물어봐. 덕분에 나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 더 잃을 것도 없다. 아니, 잃은 게 아니라 내가 버린 거지. 한동안 말이 없던 선배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던 두 사람을 끝까지 결혼을 반대해서 헤어지게 만든 이유, 그 선배는 계속 제대로 된 연애도 못하고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선배에게 연락이 오는 일도 없었고, 시청에서 식품관리 관련으로 업무가 정지가 된 게 소문이 나서 결국 몇 년 버티지 못하고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전남편은 그 여자와 결국 재혼을 했는데 여자가 살이 뒤룩뒤룩 쪄서는 집에서 일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국적 취득하려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케이스 같긴 했어요. 이제 남일이라 관심을 끄고 산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여름만 되면 제가 근무했던 계곡 식당과 시댁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 이후 제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계곡이 보이는 식당에 가지 못해요. 괜히 가면 누가 사진이라도 찍을 것 같고 시댁 식구들을 만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날 강아지를 따라 숲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시댁의 인형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혼자 지내지만 자유로운 지금이 저는 훨씬 좋고 재혼 생각은 없지만 듬직한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더는 누구도 믿지 않으려 독신이 되었고 앞으로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어요.